어제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은 후 판단해서 칼은 뽑았을 때가 아니라 칼집 속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하듯 군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환기의 세계보기입니다. 지난주에 전환기의 세계보기는 저희가 녹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 방송국에 비해서 저희 VON이 소음도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1년 됐는데요. 아주 적은 자본으로 아주 정말 풀타임으로 같이 일하는 분이 사실 저를 빼면 3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영세한데 컨텐츠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요.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스튜디오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미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의 전환기의 세계보기 제목은 참 제목 딱 들으시면 여러분이 감이 올 텐데요. 외교부의 옆구름질, 저 옆구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옆구름질의 원인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굿 이너프 딜 제안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잠깐 쉬었다가는 그 제노사이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기의 세계보기는 기본적으로 국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니고요. 지금 한반도 내에 갇혀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국제 질서가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규 방송과 제도권 언론이 아주 쌩쌩하게 잘 살아있다면 저희가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시대에는 이런 안전에 대한 감각이 높은 저 같은 여성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갔던 그 박헌영이 김일성을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일단 치고 내려가면 다 이렇게 친북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올라옴을 준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흥남 부두 철수도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내려갔거든요. 자유, 생명 이런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자유, 생명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규 언론의 얘기만 듣고 있다가는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의 횡보, 제가 횡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옆구름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뒷걸음질도 아니고 옆걸음질이라고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겨진 태극기를 보고 계십니까? 예, 이 태극기는 지난 4월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스페인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 세워져 있었던 태극기인데요. 솔직히 이 차관급 전략 대화가 뭐 장관급도 아니고 그리고 정상회담급도 아닌 그렇게 큰 단위의 그 외교 그 일정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겨진 태극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문 방송에서 다 보도를 했고 사설로도 비판을 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최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공군 1호기에 이제 달려 있는 태극기죠. 이 태극기가 이제 거꾸로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또 문제가 됐는데요. 거꾸로 달려 있는 지금 이 태극기 상태는 지금 거꾸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공군 1호기에 이제 거꾸로 달렸던 태극기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들이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이 벨기에 공주 그 옷 문제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보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공주, 제일 왼쪽에 있는 공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아주 화목해 보이는데 자녀가 4명이죠.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막내 딸에게 한복을 선물하려고 했다면 이 막내 딸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나이, 그러니까 12살이 된 셈인데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이 한복 사이즈를 제대로 외교부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몇 년 전 정보를 통해서 작은 옷을 만들어서 선물해서 좀 망신을 당했다. 약간 이런 보도였거든요. 제가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나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의 치수를 뭐 몇 년 전이 됐든 사진을 보고 지금 이 사진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복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말하자면 일단 키부터가 벨기에 여성은 세계 3위의 키입니다. 우리가 43위 정도 되는데 벨기에는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평균 키가 168 내지 9쯤 되는 나라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과정이 사실은 제자가 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외교부에서 어떤 미스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하니 이제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외교부 내부 사정을 제가 잘 알 길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이 담당 과장이 직위 해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마 분명히 그 부내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외교라는 문제로까지 확대시켜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큰 차원의 외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런 정도의 일상적인 미스는 어느 집단이나 항상 일어나죠. 이런 정도의 문제를 엄청난 거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20년쯤 된 외교부 과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징벌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공포에 가깝지 않을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신문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나왔을 때 훼손하면 수용소도 가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끝도 없죠. 그 외교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이런 외교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과연 이런 문제일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일상적인 이런 그 업무 일탈이라든지 미스가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에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에서 한국 외교가 한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외교를 하고 있나? 그리고 한미동맹 외교를 하고 있나? 한미일 협력체제 외교를 하고 있나? 이런 본격적인 질문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큰 단위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면 언론에서 이렇게 외교부를 연일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태극기 구겨진 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죠. 저는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치수를 제대로 안 잰 것도 옷을 제작한 사람의 문제지 외교부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꼼꼼한 그 직원이라면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이것이 한미정상회담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래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한 회담이고 2분간 회담이 있었다. 뭐 통역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주 비꼬는 말로는 뭐 오뚜기 카레 회담이냐, 뭐 햇반 회담이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비하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민 전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분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추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3차 북미 미북 회담을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겠다. 북한도 설득시키겠다. 말하자면 협상 기조를 이어가게 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의사를 표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건 좋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력체제다. 지금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인도 태평양 체제에 들어와라.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유추하게 됐냐면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지금 한미동맹과 그리고 인도 태평양 그 안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단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독도 문제로 독도에 직접 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베 수상과 아주 불편한 눈길을 주고받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는 아주 껄끄럽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과잉되게 이렇게 인민군 그 중국 그 군대 그 열병식에도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외교는 상당히 안정화되었고 중국과는 아주 본격적으로 개척을 한다. 이런 느낌을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합의가 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그 한국과 일본이 좀 토닥토닥 하면은 어느 정도 중재를 하면서 셋이 같이 잘 오는 그런 상황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 정부하고 다른 점이 이제는 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거의 이제는 등을 돌리는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화의 그 본격적인 그 신호탄이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보였는데 11월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눈을 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일본과 한국 관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종북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적대하면서 자신들의 합당성, 정당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 김일성이 뭐 항일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종교화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또 북한과 나란히 가는, 한국에서 반일 운동단체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종북 세력화되는 현상이 있고 북한과 함께 가면서 일본과 척을 지고 동시에 미국과도 상당히 척을 지는 그런 형태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거대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안고 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많은 언론들은 마치 잘 끝난 것처럼 보도했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아시아 가 계시지만은 최근에 군 장성, 새로 인사를 한 군 장성 모임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절치부심. 여러분 절치부심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치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부패할 때 붙자죠. 마음을 썩임.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 이런 뜻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그 절치부심이라는 단어를 7번, 8번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이 그 말씀을 보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문 대통령은 절치, 이를 갈고 부심, 가슴을 새기면서 치욕이나 국난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힘을 기르는 정신 자세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아마 여기서 가슴을 새기면서는 썩이면서를 아마 잘못 썼거나 아니면은 그 일부러 좀 그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갈고 가슴을 썩이면서 분노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고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한국 언론이 완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조중동을 포함해서 제대로 국민들을 이렇게 바른 인식으로 인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그 인사 중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어떻습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아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친미가 아닌 친북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시안을 만들어서 중국 상해로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엉뚱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비핵화가 한 반쯤 됐을 때 평화협정을 맺고 거의 연방제에 가까운 수순을 밟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거칠게 이렇게 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그래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한국에서 그 문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단계에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급격하게 한국의 질서가 바뀌는 뭐 전쟁이든 통일이든 그런 종류의 아주 급격한 그 현상 타파적인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은 이런 현상 유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그런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북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2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의 좌파들, 사실 지금 정부도 좌파로 분류하겠습니다. 좌파는 평화협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 연구원장 시절에 만든 평화협정 시안을 보면은 미국이 전혀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뭐 심지어는 훈련도 못하게 그렇게 모습을 받고 있고요. 유엔 사령부는 해체해야 된다. 정전협정은 폐기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해체해야 된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파 1이든 2든 대다수의 우파들,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하자. 아주 뭐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1단계, 2단계 뭐 그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일단은 핵은 안 돼. 이걸 빅딜이라고 말합니다. 핵 폐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굿 이너프 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굿 이너프 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표를 계속 보시면서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했던 것이 그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거거든요. 굿 이너프 딜. 이 정도면 됐다. 뭐 어느 정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 방식의 비핵화 일괄 타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행동 원칙의 중재 방안, 이 중간점으로 제시한 것이 굿 이너프 딜입니다. 말하자면은 포괄적인 비핵화에 합의는 하는데 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굿 이너프 딜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만났던 미국 조야의 인사들,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모두 북한과 남한과 차이가 뭔가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재안을 좀 더 설명하면은 미국이 포괄적 비핵화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생산시설, ICBM, 장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리스트, 그리고 해제를 언제까지 하겠다, 시한, 이런 것들을 모두 명시한 로드맵을 달라는 것, 이것을 빅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것을 일단 싫다라고 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는 노딜이 됐습니다. 딜이 없어진 거죠. 딜이 안 됐습니다. 일단 깨진 거죠.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은 핵미사일 및 모든 대량 살상무기, 뭐 항무기 포함입니다. 완전한 폐기, 그리고 영변과 영변 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신고와 폐기, 이런 것들을 모두 로드맵으로 제기를 하기를 바랬는데요. 이 순서부터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하자라는 얘기에 북한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 대목에서 북한을 설득시킬 능력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이런 북한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핵무기와 핵물질 리스트와 폐기 시한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도 지금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의 주장을 잘 요약하면은 사실은 북한에게 파키스탄 정도의 비공식 핵 보유국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입지를 높여주는 그런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철 통일부 장관,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국회 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만은 그 임명을 강행해 버렸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복심이죠.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평화협정 시안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미래의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비핵화 북한 뭐 핵 폐기도 아니고 비핵화 한 50% 정도 되면은 평화협정 맺자. 말하자면은 거의 연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연방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제발 좀 영향력을 줄이고 나가달라. 그 결과는 당연히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원했던 그 길로 우리가 조용히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지난 하노이에서 북한 측에 했던 그런 그 결렬 이상으로 2분 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 남진해에서 중국이 하는 이 도발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막아서 그 일본을 포함한 그 영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그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중국의 그 행동을 미국이 막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체제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중국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인도태평양 체제에도 들어와라. 아마도 이런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 절치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왜 생겼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보 분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현 정부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맹은 자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도 능력입니다. 동맹도 아무나 맺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미국이 맺어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 한미동맹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는 게 자주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유엔조차도 집단 안보 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세력이 도발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지 그게 자주지 그게 무슨 종속입니까? 이번에 절치부심 얘기를 하면서 작전권 얘기를 했는데 유럽 안보의 핵심이었던 나토의 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참 깜짝 놀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안전을 지키고 목적이 정말 중요하고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주입니다. 지금 자주라는 말을 아주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현 정부가 현실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 한 방씩 때렸던 적성국입니다.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을 했어요.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한 일을 벌였죠. 그것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그로부터 4년 후에 핵 두 방으로 결국은 끝이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서로에 대한 공격이고 상처고 도발입니까? 일본은 1945년 그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도 자신들이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 목표를 정상 국가화, 보통 국가화 이렇게 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한국과 선민하기 위해서 일본이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그 이전의 일본과 많이 다르다. 현대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동맹과 가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맺고 현대 국가적인 채무를 갖추고 협력하는 국가다. 한국에 대해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뭐 유학생도 교류하고 잘 지내왔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가끔씩 다투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이혼 수속으로 돌아가고 있나? 이제는 결별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나? 이게 아마 지금 일본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갈 테면 가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벗어나서 중국과 북한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열립니까? 이것은 현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죠. 결국은 지금 이 현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 정부의 과거 집착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래로 안 나가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북한과 하나가 되겠다는 이상한 의견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결의안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원에서도 냈고 상원에서도 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낸 결의안, 핵심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결의안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있다면 1948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임시정부가 건국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상원에서는 이 하원에서 낸 결의안을 거의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마지막 이 그 결의 내용에서는 이 표현은 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미국에서 이것은 아직 통과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요. 많은 그 유권자들의 로비를 통해서 의원들이 의회라고 하죠. 의원들이 이렇게 그 의견을 표명하는 그 정도 의미 또는 뭐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법안으로 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결의안은 말 그대로 결의안 상태이고요. 지금 이 결의안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 백악관에 방문할 때 건국 100년 배지를 달고 가셨는데요. 굳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적어도 조선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조선의 그런 그 고종 황실과는 확실히 처을 지고 공화제,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실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그 건국기념사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4월 정부 말고요. 뒤에 여러 뭐 7개쯤 된다고 하는 임시정부들을 통합해서 만들었던 그 9월 정부가 사실은 진짜 정통성이 있는 정부일 텐데 왜 지금 이 4월 11일 그 임시정부를 집착하고 있는지 참 그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든 아니면 한성정부든 정말 공화국에 대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꿈이 담긴 건 사실입니다. 현대국가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은 1948년 8월 15일 현대국가의 요건이 갖춰진 제대로 된 네이션 빌딩,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을 할 때에 이 상해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 헌법도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이승만 TV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 국사학계에서 벌이고 있는 이 건국론에 대해서 저희가 맑은 정신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맑은 정신은 무엇이냐면 국사학계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위대한 건국, 위대한 헌법과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주 뺑뺑이를 도는 일을 그만하자. 이승만 대통령만 인정하자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국 과정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을 모두 숭앙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 대한민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건국 대통령과 1948년 건국을 부정할까요?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를 보면은 지금 그 임시정부가 중요한 지금 그 논쟁의 대상인데요. 국사학계에 자유우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아왔던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습니다. 대부분은 아예 종북 세력에 가까운 민중사학이나 아니면 종북은 아닌데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을 하는 그런 또 주류 국사학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이런 학문적인 그런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PK, Voice of the MPK, 저희 그 MPK의 P는 패러다임입니다. 어떤 패러다임에 갇히고 나면 정말 진리의 할로가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30년, 40년 전에 좌익들이 잘못 간 길을 다시 되짚어서 정도를 다시 걷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PDNL 할 것 없이 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봤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참 황당해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주류가 된 것 같아요. 불행한 시절입니다. 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는 이승만을 악마시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악마시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힘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되어 주장해 왔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두운 얘기 말고요. 이 한반도의 미래가 좀 더 밝게 열리는 전망을 더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그만 헤매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외교이고 우리가 자주 하는 길은 미국과 일본과 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지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돌아왔죠?
제가 지난주에 그 제노사이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노사이드 문제가 지금 전환기의 세계보기에서 다루기에는 현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놓쳤던 것을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즘, 글로컬리제이션, 제가 이 세 개의 단어를 해설을 하다가 마지막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이렇게 번역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즘, 지역주의, 글로컬리제이션은 독특한 이제 그 신조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세방화입니다. 이 글로컬리제이션을 보면은 지금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딱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노틀담 성당이 불타오를 때 이상하게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에 있었던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는 뭐 가슴이 아픈 것은 둘째고요. 전 세계 주가가 한꺼번에 아주 폭락을 하고 전 세계가 일단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프랑스 노틀담 성당이 불탈 때 800년을 지탱했던 프랑스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죠. 불탈 때 프랑스의 9/11이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9/11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느낌을 가졌고요.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고백하면 이제 나는 좀 신문사를 떠날 때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사람, 이런 것이 제 그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인으로서 기자로 있는 것이 제가 좀 불편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세계적인 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라는 차원이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매체 환경도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제 머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노틀담의 그 화재를 볼 때는 그런 경제나 정치나 뭐 이런 것보다는 미학적인 고통이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공했던 그 문학 영역에서 그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곡추,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위대한 이제 뮤지컬로 탄생한 노틀담 드 파리, 뭐 대성당들의 시대, 심지어는 MBC 그 복면가왕에서도 이 노래가 나와서 저도 한 5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깊이 감동을 주는, 미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보편성에 있는 이 노틀담 성당이 불타는 것이 프랑스 문제만 같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사실은 9/11, 미국의 9/11보다 더 깊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어요. 재건되겠죠.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계가 이미 너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각이 다른 것. 영국은 끝내 유로를 쓰지 않겠다. 끝내 자신들의 화폐를 고집하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그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뭐 묘사가 거의 어려울 정도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가는데 또 따로 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국 사회학자가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즘, 글로컬리제이션 이런 개념들이, 이런 종류의 그 개념들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지식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한 측면만 보지 말자. 그런 일종의 결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세계를 바라볼 때 핵심 이슈를 파악할 때 안경이 적어도 3개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안경 다시 한번 보지요. 잘 그렸죠. 안경 3개. 일단 security,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보, 그리고 경제, 먹고 살아야 되죠. 이코노미가 있고 human rights,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권. 굳이 중요성을 따지면 항상 안보가 1등, 경제가 2등, 인권이 3등인데요. 진실은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쨌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됐고, 그러면서도 인권,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에서 이 안보도 경제도 싫다, 인권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일군의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아요. 북한이 저렇게까지 뭐 정치범 수용소까지 만들어서 저렇게까지 아주 뭐 처참한 수준의 인권을 할 때는 자신들의 안보에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자신의 안보라는 것은, 북한의 안보라는 것의 적은 미국이야. 그 미국을 제거해 주면은 뭐 안보도 경제도 인권도 나아지겠지.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인권을 주장하는, 뭐 심하게 말하면 인권 파리를 하는 한국 좌익 인권 운동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들이 그 정권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북한 체제를 이렇게 인정해 주자, 북한의 안보 문제를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권, 경제 이런 부분은 부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자, 김일성 3대의 권력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자, 미국이 철수해 주자, 그리고 철저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도 뭐 상당 기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좌익들의 의견이 여러분 현실로 관철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쉽게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전 지금쯤은 이 낭만적인 이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낭만 정치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환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낭만이 깨지는 것을 환멸이라고 그러죠. 낭만이 깨지는 것을 환멸. 낭만이 깨지면 환멸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좌파들, 좌익들이 환멸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평화주의의 환멸을 체험하기 싫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강제로 환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절치부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치부심, 가슴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적인 인권을 주장하고 안보도 안 중요하다, 뭐 경제 발전 대수냐 이렇게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북한의 그 악마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그 북한의 악마적인 체제의 운명과 함께 끝납니다. 제가 오늘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제노사이드, 이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 제노사이드 25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그 아프리카 루안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4년에 있었던 그 대학살 사건이죠.
르완다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서 촉발되었던 그 대학살극인데 그때 과연 몇 명이나 죽었나라고 할 때 대충 뭐 80만에서 120만, 130만까지도 얘기를 하고 대충 뭐 중간치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00일 동안에 10,000명, 하루 10,000명이 죽어서 거의 1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추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르완다의 그 제노사이드 문제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제대로 제노사이드로 처벌을 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카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후투족의 지도자가 제노사이드로 재판, 그 당시에 그 탄자니아에 있었던 르완다 국제재판, 인터내셔널 콜트에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런 판결이 처음이죠. 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아주 맹주입니다. 거의 2자리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고요. 모든 지표에서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르완다 그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1994년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북한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갔던 그 시점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부터입니다. 그때 김정일이 사람들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상식량을 풀고 국제사회에 제발 살려달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무덤을 8억 9천만 달러를 들어서 아주 거의 인도의 타지마할 수준으로 만들지만 않았다면 비상식량을 다 나눠줄 수 있었죠. 3년치 옥수수, 전 인민의 옥수수 공급량을 무덤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북한의 대량 학살은 제노사이드가 아니고 르완다, 1994년에 있은 르완다의 학살은 제노사이드일까요? 저는 만약에 한국에 지금 이 정도까지 인권운동가가 있고 또 법률가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버러지 같고 삼류가 아닌 제대로 된 지성과 영성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르완다의 아카예수는 제노사이드로 판결을 받는데 북한에서 르완다보다 더 많이 거의 300만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제노사이드가 안 되고 국제사회가 개입도 안 합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리스 말에 제노스란 말이 있습니다. 제노스. 그리스의 제노스라는 것은 인종, 레이스란 뜻이죠. 종족, 민족 이런 뜻이고요. 이 사이드는 호모사이드, 영어로 호모사이드 아시죠? 살인이란 뜻입니다. 이건 라틴 말인데요. 그리스 말의 제노스와 라틴어의 사이드를 합해서 만든 말이 제노사이드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이 제노사이드를 만들 때는 그 유태인 법률가가 만들 때는요. 그룹 킬링, 집단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죄인데요. 이 르완다의 케이스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죽이는 것 말고도요. 강간, 레이프. 그 당시에 그 후투족이 그 투치족을 죽이기도 많이 죽였지만은 여성들을 아주 강간을 많이 했어요. 수십만을. 그래서 강간도 하나의 제노사이드다. 이런 국제법의 새로운 원리를 확립했거든요. 그래서 이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194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인 로마 규정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규정 제6조에서 집단 학살죄를 규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 학살죄,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진 행위다. 집단 구성원의 살해, 그룹 킬링, 그리고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그리고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한다거나 집단 내에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 이런 것을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완전히 눈 감으신 분들, 특히 민변, 지금 민변만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가장 큰 분노를 촉발시키는 사람들은 민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률가고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정치도 하시면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그 명예와 권력을,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 감는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령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변에 갖고 있는 그 반감이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변 전체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 협력 집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제가 살아있는 내내 저는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 르완다에서는 제노사이드 법정이 이제 만들어졌고 법정 자체는 탄자니아에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해에 시작된 북한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르완다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개발했고 마약, 전 인민이 이 마약의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쓰고 있다, 시장이 생겼다, 이런 것은 아직도 부분적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 정말 1000만 이상의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 이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기아와 살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침묵하고 있고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적어도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겠다. 북한의 안보를 지금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지금 담보해주면서 북한 인민들은 절멸시키고 있습니다. 익스터미네이션입니다. 엄청난 범죄가 공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도 제노사이드인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노사이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나라 중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스탈린의 소련, 걔네들도 많이 죽였어.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더 많이 굶어 죽었어. 인민공사 실패로 수백만 그 이상이 굶어 죽었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많이 죽은 걸로 치면은 르완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국제사회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북한의 제노사이드는 이런 정치적인 살인도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겠습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 사상은 이미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그런 합리적인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족이나 인종보다 더 저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VN 뉴스에 내보낸 그 북한 탈북자 증언인데요. 이 증언, 비슷한 증언은 뭐 수도 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놈의 새끼를 베든 한국 놈의 새끼를 베든 우리 피가 아니면 모조리 이렇게 될 것이다. 낙태될 것이다. 니들이 여기서 나가 중국으로 또 뛰든 탈출하든 상관없다. 몸을 팔아도 제대로 팔아라. 더러운 피 받아오지 말고. 제가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했지만 이런 증언은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북한 사람들이 모두 증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사이비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도 중요하지 않답니다.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고 소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족보다 더 저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고 이것이 민족주의입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여성들이 중국 한족의 아이를 뱄다. 이런 혐의로 강제 낙태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가짜 지식인들, 난 당신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사람들 딱 200명을 인터뷰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일이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늘 울고 다녔어요. 요즘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게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북한 대량 아사와 북한의 집단 합살,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모두 제노사이드의 희생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집단 학살을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데모사이드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데모사이드. 이 데모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냥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적으로 죽이는 이 데모사이드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자.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아직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차별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목숨은 목숨이 아닙니까? 루안다 사람들보다 덜 중요합니까? 목숨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특히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코리안, 내 동포 목숨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아니라도 일단 우리 사회부터 이제 북한의 인권에 제대로 눈뜨고 과거 정신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 현재의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의 문제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가 날아옵니다. 모욕이 날아옵니다. 그러니 외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기술자이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고 국제인권을 확산하고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셧다운 됐는데 뭘 하라는 거죠? 태극기 제대로 다려야 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테일에 약하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 그러죠. 디테일에 약하면 큰일도 못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덜덜 떨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정말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동맹을 통한 자주를 확보해야 됩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고 일본은 이미 현대국가입니다. 한미일 협력체제,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체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 모두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 한국의 외교 난국을 푸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좋은 나라로 만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 떠야 합니다. 북한이 당장 대한민국으로 편입되는 통일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북한 사람들도 인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